당신, 설마 엄마가 오신 걸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줬어? 나는 장인 장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서도 한 번도 아깝다 생각 안 했어.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엔 왜 그리 따져? 아니, 원래 늙으면 잔병치레가 많잖아. 어머니도 자식 생각해서 참고 사실 줄도 아셔야지. 뭐, 그럼 늙으면 아파도 참고 살라는 거야? 당신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이제 더는 못 참아. 처가에 드리던 모든 지원,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돈 각자 관리하자. 각자 부모는 각자 책임지는 걸로. 그게 말이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래, 당신 말대로 나 시어머니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예전부터 말했잖아. 당신도 눈치가 있으면 병원 진료 보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할 법도 하잖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 우리 엄마를 밖에 세워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어떤 게 더 말이 안 되는지?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강원도 삼척에서 평생을 건어물 장사로 살아온 김영희 씨입니다. 68년 인생,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며 외아들 하나 변호사로 키워낸 분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사라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손이 트고 얼어붙어도 영희 씨는 한 번도 쉬지 않았죠. 오늘도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준호 대학 등록금이 좀 비싸야지. 영희 씨의 손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끝에 박힌 굳은 살들이 그녀의 인생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시장 안에서는 영희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 얘기만 나오면 쩍 벌어지던 그 입. 자랑스러운 아들 이야기는 영희 씨의 유일한 낙이었죠. 우리 아들 이번에 로스쿨 졸업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 일 시작한대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영희 씨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고등학생 때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영희 씨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죠. 삼척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새벽 시장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영희 씨, 이제 좀 쉬엄쉬엄해요. 나이도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영희 씨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쉴 수 없었죠.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때까지 영희 씨에게 쉬밀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 와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손가락이 저리고 관절이 아픈 건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집을 때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위해 무릎을 몇 번씩 주물러야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허리 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김영희 환자분 들어오세요. 삼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관절과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당장 일을 그만두시고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치료. 그건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그곳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던 영희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세요, 준호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별일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잠깐 올라가 볼까 해서.
영희 씨는 자신의 병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금세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결국 영희 씨는 병원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고 아들은 즉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아, 어머니요? 갑자기 서울까지 올라오신다고요?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일 바로 올라오세요. 제가 터미널로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오래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아들 내외가 좋아할 만한 삼척 특산품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정성스레 담았죠.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삼척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68년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 낯선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에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영희 씨는 굳은 손으로 보따리를 꼭 붙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지.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영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가 될 줄은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한 영희 씨를 마중 나온 건 아들 준호였습니다. 약속대로 시간 맞춰 나와 있던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 가득한 표정이 역력했죠. 엄마, 많이 힘드세요? 바로 병원부터 가요. 그러게 조금이라도 아플 때 미리미리 말씀하시라니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버스 여행에 몸은 피곤했지만 먼저 아들 집에 들러 쉬고 싶었죠. 아들 준호는 영희 씨의 보따리를 받아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니? 아프다더니 괜찮아졌어? 영희 씨의 물음에 이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민정이요? 아이 때문에 집에 있어요. 괜찮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척과는 너무나 다른 빌딩 숲과 북적이는 사람들. 이런 곳에서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일은 좀 어때? 힘들진 않아? 이준호는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일은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희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도 참 힘들겠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 서민정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영희 씨는 가방에서 정성스레 싸온 삼척 특산품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들 먹으라고 가져왔어. 준호 좋아하는 황태포랑 생강청이야. 며느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에 지친 영희 씨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이었죠.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패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저녁 먹고 내일 병원 가요. 준호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준비를 한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아들은 아이를 돌보러 다른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운 영희 씨는 여행의 피로감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눈이 떠졌죠. 처음에는 그냥 대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어머님 병원비까지 우리가 다 내야 해요? 우리도 아이 키우고 빠듯한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 부모님 건강검진, 생활비, 해외여행까지 다 내가 보냈잖아? 우리 엄마는 평생 일만 하다 못 망가졌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된 도리로 병원비는 내드려야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죠. 당신이 감당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 통장에서 나가냐고. 시어머니 일은 시어머니 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몫이야? 며느리의 말이 영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도 참 정없다.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가 집도 해주고, 그때 엄마가 돈 탈탈 털어서 당신한테 명품 가방도 선물해드렸잖아? 그래서 뭐요? 그때는 결혼할 때니까 당연히 시댁에서 예물로 주신 거고 이거랑은 다른 거죠. 당신 엄마 일이라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해요. 당신도 이제 자기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다툼은 계속 이어졌고 영희 씨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엄마는 가족도 아냐? 아니, 어차피 사람 늙으면 잔병치레가 많잖아요. 그깟 거 조금 참고 사는 거지. 어머님이 당신한테 병원비 달라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냐고요. 뭐? 그럼 늙으면 아픈 채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죠. 한참 후 다툼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했지만 어떤 얼굴로 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괜히 올라왔구나. 내가 또 짐이 됐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그만 주무시고 나오셔서 같이 드셔요. 아들의 목소리에 영희 씨는 얼른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죠. 많이 드세요, 어머님. 영희 씨는 겨우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일 어느 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툼 직후라 그런지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아니, 큰 병원 아무 데나 괜찮아. 돈 많이 드는데 말고. 그리고 애들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병원비는 걱정 말거라. 아니에요,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그 말에 며느리와 아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째려봤고 이내 불편한 기류가 흘렀죠. 식사가 끝나고 영희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지만 그 화려함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영희 씨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한 줌의 약을 삼켰습니다. 잠이 들면 모든 걱정이 잠시라도 사라질 것 같았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가 맴돌았고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아들 가정에 불화를 만든 것 같구나. 눈을 감아도 깜깜한 천장만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렇게 밤새 뒤척이며 서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에 숨을 삼키듯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더 아팠지만 표정 하나 내색하지 않았죠. 부엌에 나가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누그러진 표정이었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영희 씨의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마저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 보이는 것이 더 마음 아팠죠. 잠시 후 아들도 나왔고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영희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바쁜데 괜찮겠니? 나 혼자 갈 수 있어.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반찬했어요. 그런데 데려다만 드리고 저는 바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기 위해 영희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들은 회사에 늦을까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끝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못마중 나갈 것 같아서.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바빴고 자신 때문에 더 불편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서울의 대형 병원은 영희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삼척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죠.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영희 씨는 꿋꿋이 혼자 해냈습니다. 김영희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선 영희 씨는 의사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관절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손목과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어요. 얼른 수술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만 우선 주사 먼저 맞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해온 그녀에게 이제 그 손을 쓰지 말라는 건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라는 말과 같았죠.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6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해요. 6개월. 영희 씨의 머릿속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났습니다. 삼척으로 돌아가 가게는 어떻게 하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병원을 나온 영희 씨는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문득 삼척의 바다가 그리워졌죠.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사와 진료로 지친 몸이었지만 영희 씨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니 치료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아, 나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의아해하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밖에 나갔나 생각하며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영희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 위쪽에 작은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했죠. 홈캠이라고 했던가요? 아들이 설명해줬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민정아, 집에 있니? 나 병원 다녀왔어. 영희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영희 씨는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틀린 것일까요? 실은 집안에는 며느리 서민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초인종 소리에 홈캠 알림을 확인했죠. 화면에는 지친 표정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 벌써 오셨네? 병원 때문에 왔으면 눈치껏 바로 집으로 가시지?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인터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또 무언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왔죠. 지금 열어주면 또 뭐 해드려야 하잖아? 아기도 자고 있는데 불편해 죽겠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기대며 화면을 꺼버렸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선 영희 씨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보네.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아들도 늦게 퇴근한다고 했죠. 복도 벤치에 앉아 잠시 기다려볼까 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비에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들고 영희 씨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딱 한마디 물었죠. 이 근처에 찜질방 있나요? 경비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가을 저녁 공기는 냉랭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영희 씨는 비에 조금 젖은 옷을 갈아입고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그녀의 지친 몸을 감쌌지만 마음의 상처는 녹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었군요. 한편 늦은 밤 퇴근한 이준호는 집에 돌아와 첫마디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셔? 오늘 안 돌아오셨어? 며느리는 TV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뭐라고? 병원 진료는 오후에 끝났을 텐데. 당신이 연락해 볼 생각은 안 해봤어? 이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 후 마침내 영희 씨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오셨다고. 아, 나 찜질방에 있어. 찜질방이요? 왜요?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영희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준호는 즉시 캔슬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가 여러 번 전화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민정아, 엄마가 오후에 전화했던데? 몇 시쯤 왔던 거야?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대답했죠. 글쎄요.
아기가 울어서 못 들었나 봐요. 이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알림 기록을 확인했죠. 그곳에는 분명히 오후 3시 27분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분명히 왔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게 아기가 자고 있어서? 이준호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죠. 그리고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설마 엄마가 오신 걸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줬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너, 엄마가 몇 시간을 밖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안 열었지?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엄마가 비 맞으며 찜질방으로 가신 거야?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며느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서도 한 번도 아깝다 생각 안 했어. 근데 우리 엄마 병원비엔 왜 그리 따져? 아들 준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당신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이제 더는 못 참아. 처가에 드리던 모든 지원,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돈 각자 관리하자. 각자 부모는 각자 책임지는 걸로. 그게 말이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래, 당신 말대로 나 시어머니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예전부터 말했잖아. 당신도 눈치가 있으면 병원 진료 보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할 법도 하잖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 우리 엄마를 밖에 세워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어떤 게 더 말이 안 되는지? 며느리는 당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앞으로 엄마만 책임질 거야. 그게 내 기준이야. 준호는 즉시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더 이상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도착한 이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서 고단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엄마, 영희 씨는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찜질방에서 돌아온 그날 밤, 영희 씨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안방에 머물러 있었죠. 영희 씨는 말없이 손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함께 있을게요. 아들의 말에 영희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방에서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죠.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눈물처럼 그녀의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영희 씨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어머니의 병원 일정에 맞춰주었고
퇴근 후에는 약을 챙겨주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와 영희 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대화만 짧게 나눌 뿐이었죠.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시간이 흘러 다시 병원에 방문한 어느 아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하게 받아들었죠. 고맙다. 그날부터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영희 씨의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고 가끔은 물리치료를 마치고 온 영희 씨의 손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기도 했죠. 어머님, 손이 많이 아프세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아프지. 평생 일만 해서 그런가 봐. 며느리는 처음으로 영희 씨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 박힌 굳은 살과 구부러진 손가락 마디,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제가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영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영희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삶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서 있었죠.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바깥 사돈은 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고 안 사돈은 손에 들고 온 선물 봉투를 내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딸이 사돈에게 했던 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돈. 괜찮습니다.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돈들은 처음으로 영희 씨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영희 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아는 날도 오지요. 그 말에 사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이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도 불편한 시선도 없었죠. 며느리는 진심으로 영희 씨를 돕기 시작했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영희 씨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관절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아졌죠. 물론 이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손을 쓰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점점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삼척에 내려가서 가게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짐도 좀 가져오고요. 어느 주말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게는 정리해야겠네. 그런데 내가 서울에 오래 있어도 괜찮을까? 당연하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영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버거웠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누군가가 알아준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갔죠. 이제는 손녀와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고 가끔은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영희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죠. 고맙다, 민정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죠. 어느 주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희 씨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며 문득 말했죠.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는 말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사람한테 기대야 살 힘이 나는 것도 맞더라.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희 씨를 바라봤고 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죠. 내가 평생 혼자 버텨왔어.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그게 내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어리석었던 것 같아.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나 봐. 가끔은 다른 사람 손을 잡아야지.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다가와 영희 씨의 어깨를 감쌌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말해졌습니다. 영희 씨의 관절은 여전히 아팠고 삼척의 바다는 여전히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죠. 인생의 가장 큰 용기는 때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멀어진 것 같았죠. 밖에서는 부드러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의 굳었던 손이 조금씩 풀리듯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었죠.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모든 눈치와 외로움을 통과해 이제야 도달한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죠.